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여러 이론들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그리고 양립 가능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yes, no의 대답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 있겠죠.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해요. 반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요. 제3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정론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을 양립 가능 이론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할 이야기예요. 그럼 이번에 결정론에 대해서 보죠.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결정론은 좁은 의미의 결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과적 결정론을 말하는데요. 인과적 결정론이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미래의 어떤 사건이 그 결과 사건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결정론은 넓은 의미의 결정론이에요. 미래가 그냥 결정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다르게 분류한 숙명론이나 블록 우주 이론도 넓은 의미의 결정론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넓은 의미의 결정론을 논증하는 방법을 보죠. 대략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과거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의 결과 사건으로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즉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의 그물 속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론을 인과적 결정론이라고 해요. 둘째, 논리에 의한 논증이에요. 201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한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는 지금 참이에요. 2018년 월드컵에서 실제로 프랑스가 우승했어요. 그런데 이 명제는 2018년 이전에도 참이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의 명제의 진리값은 변하지 않아요. 2018년 이전에는 거짓이었는데 2018년 이후에 갑자기 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명제는 2015년에도 참이었고 2016년에도 참이었고 2017년에도 참이었고 2018년에도 참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참이었고 100년이 지나도 참일 거예요. 그러면 202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이거나 거짓이겠죠. 일단 참이라고 해봅시다. 2019년 현재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이었겠죠. 하나의 명제의 진리값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명제는 2015년에도 참이었고 2016년에도 참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참이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참이에요. 따라서 202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202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다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2019년의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거짓이었고 미래에도 거짓일 거예요. 따라서 202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하지 못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결정론을 논리적 결정론이라고 해요. 셋째, 시간에 의한 논증인데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을 이용해서 퍼트남이 제시한 논증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퍼트남의 논증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거 사건, 현재 사건, 미래 사건이 모두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주에서 이미 벌어진 과거 사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사건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 사건도 사실은 다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을 블록 우주 이론이라고 해요. 넷째, 신학에 의한 논증인데요. 미래는 신의 계획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을 거라는 입장이에요. 다섯째, 실험에 의한 논증인데요. 1980년대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피험자의 손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피험자는 아무 때나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버튼이 눌리면 여기에 그 시간이 측정돼요. 그런데 피험자는 자신이 버튼을 눌러야지 생각하면 화면을 보고 그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피험자는 또한 두뇌 활동을 감지하는 기구를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두뇌에서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시간이 여기에 측정돼요. 그러면 피험자는 버튼을 눌러야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뇌에서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마지막으로 버튼이 눌러질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두뇌에서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피험자는 버튼을 눌러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튼을 눌러야지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자유의지가 나중에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이러고 보면 피험자의 자유의지는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리벳은 이 실험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이번엔 자유의지론을 보죠. 자유의지론이란 간단히 말해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세계는 결정론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몇 가지 논증을 제시를 해볼게요. 첫째, 직관에 의한 논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죠? 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상을 끄고 영상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논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내 손에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논증으로 제시해야 되나요? 제시할 필요 없어요. 내 손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냥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둘째, 정신에 의한 논증인데요. 결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자유의지는 사실 너의 두뇌에서 생긴 거고 그 두뇌는 물리법칙을 따르므로 사실 너는 진짜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정신의 상태는 나의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상태와 두뇌의 물리적 상태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신은 두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생각나시죠?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생각나죠? 정신이 물질과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정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셋째, 양자역학에 의한 논증인데요. 정신은 물리법칙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바로 양자역학 때문이에요. 정신은 두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고 두뇌의 상태는 두뇌의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화학 반응은 결국 분자와 원자들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고 분자와 원자들의 물리적 상태는 양자역학을 따르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결정된다고 했죠. 이 말은 미래가 확률적으로만 결정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 확률적 결정도 결정은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양자역학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넷째, 신학에 의한 논증인데요.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팔아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는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다섯째, 입증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딱히 논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은 입증의 책임은 결정론자들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99.99%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0.01%만 자유가 있다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은 결국 결정론자들은 현실적으로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양립가능론을 보죠. 양립가능론은 세계가 결정론적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가 결정론적이라고 하면서, 즉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법이 있어요. 첫째, 고전적인 논증인데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들 때 무엇이 나를 막는 게 있나요? 내가 왼손을 들 때 무엇이 나를 막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내가 오른손을 들던 왼손을 들던 막는 건 없어요. 그건 내 맘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론에 따르면 미래는 결정돼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내가 오른손을 들든지 왼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어느 손을 들지 결정할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나의 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의미이고, 뒤에 자유가 없다는 말은 나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유라는 말이 다르게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죠. 영어의 free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자유롭다는 의미가 있고, 자리가 비어있다, 즉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도 있고, 공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마의자는 프리하다 라고 하면 이 안마의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 안마의자는 공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프리하면서 프리하지 않다 라는 말은 모순이 아니에요. 프리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안마의자 자리는 비어있지만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 안마의자는 공짜이지만 이미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보죠. 프랑크푸르트의 설명인데요. 금연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의사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걸까? 담배를 한번 피워보면 그 심정을 알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사의 환자 중에 골초가 한 명 있는데요. 이 환자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욕구와 환자의 욕구가 같은 종류의 욕구인가요? 아닌 것 같죠? 달라 보여요. 환자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의사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자의 욕구를 1차적 욕구라고 하고요. 의사의 욕구를 2차적 욕구라고 해요. 이번에 민수의 사례를 봅시다. 민수는 담배를 피는데요. 맨날 끊어야지 하면서도 담배를 계속 펴요. 이때 민수는 두 가지 종류의 1차적 욕구를 가져요. 하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담배를 끊고 싶다는 욕구예요. 이 상반된 두 개의 1차적 욕구를 가져요. 그런데 민수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고 담배를 끊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졌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욕구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욕구를 2차적 욕구라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담배를 펴요. 그러면 이때 민수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민수의 2차적 욕구는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담배를 피우잖아요. 민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의 친구 영희도 골초인데요. 영희도 민수처럼 맨날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희는 담배를 딱 끊었어요.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하는 2차적 욕구대로 행위를 한 거예요. 이때 영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1차적 욕구는 동물들도 가져요. 동물들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요. 오직 인간만이 1차적 욕구에 대한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나는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고 어느 손을 들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오른손을 들든지 왼손을 들든지 할 때 아무런 것도 나한테 제약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나는 행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크포트 생각은 달라요. 행위의 자유와 자유의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민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민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지 못한 꼴이 됐잖아요. 이번엔 어떤 소설가의 사례를 들어보죠. 이 소설가는 담배를 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담배를 끊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소설가는 담배를 물면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소설가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담배를 끊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소설가가 글을 쓰다가 생각이 막혀서 담배를 찾는데 집안에 담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담배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담배를 못 피웠어요. 즉 소설가는 행위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도 소설가는 담배를 피우겠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즉 행위의 자유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프랭크포트에 따르면 1차적 욕구의 내용과 그 강도는 인과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결정론이 옳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차적 욕구에 대한 내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희처럼 2차적 욕구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도 있고, 민수처럼 1차적 욕구가 2차적 욕구를 집어삼켜서 자유의지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세계는 결정론적이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양립가능 이론에 대한 프랭크포트의 설명이에요. 다니엘 데니스는 철학자이자 뇌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예요. 그는 철저하게 기계적 결정론, 인과적 결정론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결정론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결정론과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론을 과거 사건이 원인이 돼서 미래 사건이 그 결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결정론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라는 문제를 따졌지만, 다니엘 데니스는 세계가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죠. 앞에서 다니엘 데니스는 철저하게 기계적 인과론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인간도 단지 기계일 뿐이에요.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론적으로 선택을 받으면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출현하게 된 기계일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른 동물하고 하등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동물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정보를 단지 뇌에만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몸 전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이나 문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피부 속에다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기질, 기억, 재능, 의지 이런 것들은 뇌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몸 전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몸 밖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 몸의 저장 용량이 500기가라면 문화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10조 테라 정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외장하드를 장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만 산다는 얘기는 인간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정보만을 이용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외장하드가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외장 하드가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어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된 결과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독보적인 선택 기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정론이란 세계는 결정론적이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결정론에 대한 논증으로 5가지를 봤죠.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논리에 의한 논증, 시간에 의한 논증, 신학에 의한 논증, 실험에 의한 논증이에요. 자유의지론이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세계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자유의지론에 대한 논증으로도 5가지를 봤는데요. 직관에 의한 논증, 정신에 의한 논증, 양자역학에 의한 논증, 신학에 의한 논증, 입증의 문제예요. 양립가능론이란 세계는 결정론적이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논증으로 3가지를 봤어요. 고전적 논증, 프랭크퍼트의 논증, 다니엘 데니스의 논증이에요.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어요. 그래서 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내가 설명하기 벅차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정리한 것은 스탠다드한 정리는 아니고 제 임의대로 정리한 것이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